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소비 지표가 개선되는 것 같다는 서방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금년 들어와서 누적으로는 아직 마이너스 상태지만 월별 데이터를 볼 때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타 소기업의 PMI나 종업원 지수 등의 지표를 보면 아직 중국의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중 미디어 중에 하나인 크레더스넷은 중국의 소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12억은 이미 소비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통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대 의견도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의 소비 통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저축 데이터도 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중국의 저축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윈같이 한 개에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의 그런 상품의 소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차오더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시각으로도 보아야 한다고 하죠. 차오더왕은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서 소비 능력이 있는 것은 아마 2억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억 명은 그저 인구일 뿐이라고 했죠. 말하자면 소비 시장을 분석하거나 고려할 때 12억 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기사에서는 중국인들 중에 예금 잔고가 제로인 사람이 5억 6천만 명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전반적인 중국 민간 가구의 부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차오더 왕은 이것을 중국인의 대부분의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중국의 총 주민 부채 중에 부동산 담보가 7할 정도고 77%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원인이 집을 사서 그렇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사회적 현실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키워야 되니 월 임대료는 비싸니 집을 사야 하고 집을 사려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담보 대출이 있으니 벌은 소득은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의 돈은 다 부동산 기업과 은행이 벌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그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어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죠. 중국 당국은 3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몇 개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기업의 융자 한도 관리를 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이 조치는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부동산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나쁜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시중에는 100대 부동산 기업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정보가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이는 중국 제2위의 부동산 기업 헝다, 이 헝다가 이번에 구설에 휘말린 것입니다. 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헝다의 순부채율은 159.3%, 예상되는 수입, 그러니까 헝다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부채율은 83%, 현금 단기 부채 비율은 0.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는 부채율로는 아직 90%가 안 되는 83%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견 아직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 헝다의 재무 상태에 대한 의혹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이죠. 그 주된 근거는 헝다가 전략적 투자를 받은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것이 1,300억 위안 규모입니다. 헝다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이 1,300억 위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상장을 하면 주식이지만 상장을 하는데 실패하면 채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만일 채권으로 전환되게 되면 헝다의 재무 비율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와중에 최근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괴문서가 인터넷을 통해서 중화권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헝다그룹이 광동성에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이라고 하는데요. 시점은 지난 8월 중순경이라고 하고 이 문서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중화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내용을 살펴보면 선전시 산하의 국유기업인 선선팡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사이기도 하고 국유기업이죠. 선전시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선선팡과 헝다가 백도어 리스팅, 그러니까 뒷문 상장을 하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선선팡은 이미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증자를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으로 헝다디찬이라는 헝다그룹의 주력사 중에 하나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선선팡이라는 국유기업은 상당히 실적이 부진을 했었고 헝다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헝다는 2016년 매출 3,734억 위안에서 2019년에는 6,011억 위안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2조 2,360억 위안 규모이고 연관된 자금이 3조 4,912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헝다는 지금까지 재무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지만 이제 문제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헝다디찬이 상장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략투자 1,300억 위안의 전환사채에 대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1,300억 위안의 원금과 이자 137억 위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헝다의 부채 비율이 90%를 넘게 돼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헝다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금년 6월 30일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이자 있는 부채 8,355억 위안 관련된 금융기관이 128개, 융자금이 2,323억 위안, 관계된 중국 내 은행이 171개, 2,163억 위안. 당연하겠지만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다 끼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비은행권 금융기관들 121개에 3,684억 위안의 부채가 있고 대부분 신탁회사들에서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이런 비은행권 금융기관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죠. 이렇게 금융기관에 끼치는 영향과 함께 헝다의 협력사들 8,441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협력사들이 자칫 수금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헝다가 추진 중인 229개 도시의 792개 프로젝트, 여기에 헝다가 직접 고용한 14만에 달하는 직원들, 직간접 고용 효과가 317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 따라서 간단히 말해서 헝다는 우리 헝다가 망하면 이렇게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입게 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자기들의 집을 계약한 소비자들도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이 광동성 정부 보고 우리를 좀 도와주셔 이렇게 요청한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광동성이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헝다디찬을 상장시켜 주든지 선전시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그 산하기업인 선선방이 원래 계약대로 헝다디찬을 인수해 주든지 뭐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선방은 왜 헝다디찬을 인수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원래는 상당히 부실이 있었던 선선방이지만 지난 3년간 선전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에 따라서 땅값도 두세 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선선방은 선전 시정부 산하의 부동산 개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확보하고 있는 토지가 많은 겁니다.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도 많고 따라서 헝다와 인수계약을 할 당시에는 굉장히 배도 고프고 힘든 상태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배가 부른 것이죠. 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전시정부하고는 얘기가 잘 안 돼서 헝다그룹이 선전시정부의 상급기관인 광동성에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헝다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참고로 헝다그룹은 홍콩에 상장돼 있죠. 이 문서가 돈 그날 16%나 하락을 했고 또 헝다가 채권 시장에 내놓고 있는 헝다의 채권들도 30% 정도씩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중화권의 인사들은 이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사건은 지난 20년간 중국 경제를 주도해왔던 부동산이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 채권 관리 강화의 그 목적 자체가 바로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제를 통해서 개선되는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오히려 무너질 우려가 또 큰 것입니다. 만일 부동산 기업들이 대규모로 무너진다면 이것은 곧바로 금융위기로 치달을 우려가 있죠. 저희가 그동안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금융권의 붕괴로 일어난다는 바로 그 리스크이죠. 그리고 이러한 금융위기에는 외화 부채로 인한 영향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부채 위기에 몰리고 있는 칭화그룹을 보겠습니다. 칭화그룹은 중국 내 최대의 대학 기업 그룹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명문 대학들이 대재벌이죠.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졸업생들이 학교에 기부도 많이 하기도 하거니와 교내 창업을 하면서 주식의 지분을 학교에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같이 유명한 기업은 이름 자체가 선,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네트워크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비슷하게 중국도 칭화, 베이다 이런 유명 대학들이 그 대학이 지분을 가진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칭화 같은 경우에는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칭화가 제일 규모가 크고 그 다음 베이징 대학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칭화동팡, 칭화즈광, 베이다방정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데 이 대표적인 중국의 대학 기업인 칭화그룹이 부채 위기에 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화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자산들은 모두 지주회사인 칭화지주, 칭화콩구라는 회사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칭화콩구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가 3,925억 위안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자산 부채 비율이 75.71%라고 합니다. 그동안 칭화대학 출신의 권력자들이 많았죠. 주룽지 총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북경대학은 문과 계열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 칭화대학은 이과 쪽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하이테크 산업 쪽에는 이 칭화대학의 인맥이 아주 크고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 칭화대학 그리고 칭화 계열사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많이 받고 또 국가의 정책에 부응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에 아주 애써왔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지금 미국이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SMIC, 중신고지 이 회사도 대주주 중에 하나가 칭화즈광이고 칭화즈광은 다시 이 칭화콩구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끝없는 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이 SMIC의 재무 상태는 당연히 칭화즈광을 통해서 칭화콩구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SMIC에 대한 제재가 이미 미 상무부에서 시작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관련 업체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런 SMIC라든가 칭화즈광 같은 회사를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만일 그냥 위안화 국내 부채라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겠지만 달러 외채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칭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외환 표시 부채가 1,000억 위안 정도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현재 확실하게 가능한 외화가 1조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백억 달러씩을 한 기업에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룬궁 계열의 이포크 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년에 중국 기업들이 갚지 못한 달러 표시 채권이 120억 달러로 작년에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리피니티브에 의하면 중국 기업들이 금년에 갚아야 될 말하자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가 1,01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포크 타임즈의 이 보도에서 짐 베뉴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많은 중국 기업들이 아마 상환에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제 관건은 이런 기업들의 부채, 이 문제가 금융권으로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중국의 기업은 자금을 얻기 위해서 금융권과 좋게 말하면 밀월관계, 나쁘게 말하면 결탁 같은 것이 많았죠.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익을 낼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기 시작하면 금융권이 무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년에 중국의 금융권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중국 당국에게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금융 인사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신문에 난 주요 인사들만 17명입니다. 그중 주회민 같은 사람은 부정부패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또 그가 행한 여러 가지 행위가 다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첩을 10몇 명을 데리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 한 고급 빌라 단지에 집을 사주고 거기에 모아놨다고 하죠. 말하자면 자신의 할렘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이 주회민의 경우 정치투쟁의 냄새가 많이 나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업과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다음과 같이 중국의 4대 은행, 5대 은행 모두 상당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체포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 건 한 건 다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고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조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금융권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법체계의 특성상 이렇게 구속돼서 조사를 받으면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지방 중소은행들이 위험하다는 말은 계속 들려오고 있죠. 벌써 몇 년째 듣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다가 어느 날엔가는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야 말겠죠.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은 금융권이 무너질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조짐은 없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중국에서 최근 긴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다액 현금 관리라든가 디지털 화폐라든가 이것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중국의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로서는 아직은 확신하기는 어렵고 현 단계에서는 하나의 가설로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국면에서 볼 때 중국의 부동산 시대가 가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이는 것이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하이테크로 대표되는 신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구경제, 신경제가 모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융권이 영향을 안 받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문제는 그 영향의 폭과 깊이일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계속 주시하고 관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